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님이십니다. 오건영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여기 또 초대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물론 감사합니다. 네. 마침 또 오건영 팀장님이 오시는 날인데 주말 사이 이 일이 또 이렇게 그래서 벌어져서, 어떤 네. 거를 준비하셨든 간에 우린 그거 다 무시하고 아, 네. 그 아침에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는데 그땐 주로 이제 팩트를 많이 했어요. 지금 네. 얼마나 가지고 있고 지금 뭐 자산이 얼마고 시가총액이 얼마인데 뭐 이런 거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아,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결국에 SV뱅크가 갖고 있는 형태를 잠깐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네. 간단하게 아웃라인을 좀 아, 드리는 예, 게 더 예, 중요할 예.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은행 자체가 어떤 곳이든지 간에 업황이 너무 좋다가 갑자기 확 나빠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되게 어떤 디폴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져 가는데 굉장히 네. 많은 이제 빌미를 제공하곤 하거든요. 아.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도 외환위기를 맞을 당시에 보면은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았다가 확 식어버렸었던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 해당 은행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19년, 20년, 21년 요 사이를 보시면 중간에 코로나 사태도 있긴 했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렇죠. 그 주식시장의 중심에는 성장주들이 있었고 그 성장주의 중심에는 IT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IT 컴퍼니들을 주 고객으로 해가지고 그 주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은행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반 은행들하고 좀 다른 게 일반 리테일 고객들보다도 이런 법인 고객들도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해당 기업들이 19년, 20년, 21년을 거치면서 제로금리의 양적 완화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풀렸고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희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몰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경우는 그런 기업들한테 돈을 좀 많이 투자해 줬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이런 신생 기업들 중에서 그 IT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수월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년도, 21년도 당시 얘기였는데 그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수요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면은 이걸 바로 운전 자금으로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자금을 일단 일정 부분은 예금에 넣어놓게 되겠죠. 그럼 은행의 예금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결국엔 이 자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예금의 형태로. 그럼 은행은 이게 예금의 형태로 들어오면은 예금의 형태로 들어온 걸 갖고 사실 여기 플러스 알파의 금리를 붙여가지고 어딘가에 대출을 해줘야 예대 마진을 먹겠죠. 이게 은행의 주수익 구조가 돼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금은 들어왔는데 이 대출을 어딘가에 해줄 곳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 다른 IT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다른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투자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돈이 흘러 넘치게 되니까. 그럼 이게 투자를 할 곳이 없는데 대출을 받을 수요가 별로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좀 당황스러울 겁니다. 예금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이걸 대출로 운용할 곳이 별로 없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그럼 어디에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네. 결국에는 이 돈을 가지고 국채 투자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제 결국엔 그래서 국채 투자 같은 걸 하게 됐었을 때는 문제는 결국엔 예금으로 끌어온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 코로나 당시에 기준금리가 제로였어요. 그럼 2년 국채금리가 거의 0.3 미치였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마진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10년 국채금리도 1% 수준으로 굉장히 낮긴 했지만 이런 국채를 갖다가 매입을 하면서 이런 국채들을 갖다가 자산 계정에다 쌓아놨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금으로 땡긴 거를 결국에는 대출의 형태로 나갈 것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장기 국채를 담는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타나게 됐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금은 단기 형태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네. 그럼 단기로 땡겨가지고 장기로 조금 긴 장기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장단기 미스매칭이 생기는 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라면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실리콘밸리의 산업이 굉장히 잘 되면서 IT 기업들의 예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된다면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용을 하더라도 단기 예금을 갖다 계속 리볼빙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게 연장하면서 현금이 계속 쌓이게 될 겁니다. 그럼 대출을 해주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22년도, 23년도 들어오면서 업황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IT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해에도 보면은 앞에서 아마 팩트 체크 많이 하셨겠지만은 IPO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에서의 자금 집행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종의 가뭄처럼 갑자기 확 말라버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돈 가뭄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기업들,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수요를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어딘가에서 투자를 받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운전 자금은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직원들 급여도 줘야 되고. 그러면 이 운전 자금을 집행하려면 어딘가에서 투자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걸 집행하려면 기존에 해두었던 예금에서 자금을 빼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그럼 이 IT 업황이 특정 기업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게 특정 업황의 불안은 모두에게 한꺼번에 닥쳐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예금을 갖다가 빼려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겠죠. 그러면 은행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금을 쌓아놨는데 이 예금을 갑자기 막 빼려고 해요. 네. 그럼 예금을 막 빼려고 하면 이 예금을 갖다가 누군가 쟁여놓은 돈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장기 국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단기 미스매칭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장기 국채에 들어가 있고 현금을 주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빼다 보니까 이 현금을 집행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에는 다른 예금을 땡겨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기업들이 자금이 없고 고객층이 제한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예금을 땡기려면 무리하게 금리를 높여놓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금 금리를 확 끌어올리게 되잖아요. 그럼 예금 금리를 만약 끌어올렸을 땐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높은 금리로 끌어온 예금을 어딘가 운용할 게 없죠. 네. 그러면 이제 대출을 해주긴 오히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국채를 사면 되지 않냐? 아마 요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보다 10년 국채 금리가 밑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운용을 할 때 상당히 힘들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금 금리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자금을 땡기는 것도 쉽지가 않겠죠. 그럼 이 돈을 주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기존에 사들였었던 장기 국채를 매각을 해서 그렇게 받은 캐시를 이 예금을 갖다 인출하기를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 국채라는 게 우리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마이너스 10% 20% 날 수 있지만 그렇죠. 이게 손실이 확정된 계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손실이 확정된 계정은 아닌데 그럼 손실이 언제 확정이 되냐면 매각을 하는 순간 손실이 확정이 되겠죠. 할 때. 네. 그렇죠. 그럼 이 장기 국채를 갖다 결국엔 매각을 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니까 네. 이걸 갖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자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손실이 확정되는 게 사들일 때에는 21년도에 사들일 때에는 국채 금리가 1% 언저리인데 지금 보시면 4%가 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 국채 같은 경우는 금리가 뛰면은 자산 가격이 그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장기 국채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게 손실로 읽혀지게 될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이제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잡히게 되고 이 손실이 잡히게 되면은 자본 계정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게 참 독특한 게 우리가 자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행의 입장에서는요. 부채라는 게 있고 자본이라는 게 있으면 이 부채의 자금이 들어오는 게 예금이지 않습니까? 예금자들의 서민들의 예금이기 때문에 이 예금 부채를 갖다가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자본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은행들한테는 이 자본 규제를 굉장히 탄탄하게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자본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본을 늘려야 되는 규제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은행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투자금을 받기 위해서. 근데 유상증자를 준비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주주들의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은행이 유상증자를 할 정도라면 이 예금 사정 과연 이 은행의 현금 사정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럼 이 의구심이 생겨나면은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내가 그 돈을 예금했던 돈을 받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면 네. 지금이라도 달려가야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뱅크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뱅크론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제 파산으로 갖다 넘긴 다음에 FDIC죠.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접수를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이어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일련의 과정을 좀 정리해 네, 주셨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너무나도 쉽게 정말 한 방에 이해가 잘 잘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 전체적으로 한 그러니까 2억 2,200억 불 정도의 어셋이 있는데 네네. 보니까 한 50% 정도가 지금 말씀해 대로 국채에 있고 네네. 한 35% 정도가 론에 있는데 네네. 지금 론 그 대출해 준 그 거기에 구성은 지금 사실 잘 알려진 게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 50%는 대부분 US 트레저리를 산 네,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채권을 사지 않고 트레저리를 샀기 때문에 네네. 지금 장단기 금리 차이가 그러니까 장단기 미스매치가 있는 거는
이제 확실한데 그래도 네네. 10년 동안 못 파는 어셋에 같이 있지 않고 네네. 뭐 US 트레저리는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그렇죠. 팔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그 50% 네네. 100억 그러니까 1000억 불이 넘는 금액의 로스가 네네. 엄청 날 거라 1000억 불은 아니죠. 100억 100 빌리언? 네네. 네, 1000억 불 맞나요? 100 빌리언이 지금 한 20-30% 터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회사는 이미 뭐 BIS를 8%는 물 건너가 있고 네네. 이미 거의 파산 상태에 있다. 네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당연히 그 자본 규제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뱅크런이 일어나가지고 그 은행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면 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은행도 이제 이런 모습들을 더 네. 자극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은행들로 이게 이제 컨테이전이라고 하죠. 전염에 대한 우려들을 당연히 크게 네, 느낄 수밖에 거기에 대해서 없게 어떻게 될 겁니다. 보십니까? 예.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예. 첫 번째는 해당 은행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독특한 고객 구조를 갖고 있다. 네. 사업 구조 자체가 네. 특정 지역인 특정 섹터에 이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로 봤었을 때는 일반 은행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IT 네. 성장 예, 기업.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형 은행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대형 은행은 단순히 예대 구조로만 운용되는 것도 아니고 고객층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IB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트레이딩 같은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런 이제 소형 은행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갑자기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갑자기 생각하다 보니까 2015년도 16년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100불 넘던 유가가 20몇 불까지 하락을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댈러스라든지 이런 지역의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안 좋았겠죠. 네. 그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대출을 해줬었던 그런 은행들이 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당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대출을 주고객층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던 은행이 파산을 했는데 네.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예, 안 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게 다른 은행으로 시스템 리스크로 번져나가겠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정도까지 번지진 않았고요. 해당 산업에 대한 그런 우려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무마는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면서 은행 전체를 뒤흔든다?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려면 대형 은행까지 넘어가야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사업 구조가 탄탄한 편이죠. 그다음에 대형 은행은 지급준비금에 상당히 많은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앞서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해 짚어주신 게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트레저리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트레저리를 매각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차손이 생기는 게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럼 캐시가 있어가지고 지급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트레저리를 매각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레저리를 매각하지 않는다라면 이게 손실로 읽히지 않다 보니까 굳이 자본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대형은행까지 전이 될 가능성은 이런 면에서 좀 제한적이다. 다양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고 캐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형은행들의 자본 구조가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게 GSIB라고 하는데요. 네. 글로벌 Systemically Important Bank라고 얘기를 해요. 네. 여기에는 추가적으로 다른 은행들보다 추가적으로 자본을 더 많이 쌓도록 규제를 하고 있고요. SVB는 거기 안 들어가 있었겠죠.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죠. 안 돼- 예, 안 되는 글로벌 것 같죠? 은행 중에서만 예, 작다 보니까요. 물론 이제 SBB가 이제 결국에는 글로벌 사업을 일정 수준 한 건 있지만 네. 그래서 이 은행별로 이 티어가 좀 나눠져서요. 자본을 쌓도록 하는 건 있어요. 물론 그 은행도 자본에 대한 규제는 있었겠지만 특히 이제 대형 은행 같은 경우는 자본 구조 굉장히 탄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도 상당히 탄탄하게 네. 이제 좀 뭐랄까요 하쉬하다라고 할 정도로 탄탄하게 이제 가져갔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은행까지 전개는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게 시스템 위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엊그저께 예. 네네. 엊그저께 그 유상증자 한다고 했던 금액이 얼마였죠? 20억 불이었나? 200불. 그 정도 되는 걸로 20억 알고 있어요. 불이었죠. 예, 저도 정확한 금액이 기억은 나지 20억 않습니다. 불이었던 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손해를 났는지 그 좀 가만히 되는데 네, 그렇죠. 어셋이 전체로 그냥 지금 계속 헷갈리니까 그냥 영어로 하면 아, 그렇죠. 예, 예. 200 빌리언이고 네네. 이 뭐 사실 220 빌리언 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220 빌리언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갖고 60% 빠져갖고 8 빌리언이 됐었는데 이때 네네.
2 빌리언인가 20 빌리언 정도인가를 하려고 했으니까 네. 이 회사가 거의 이 20 빌리언 정도의 자본은 다 없어진 거는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회사의 문제는 특별하게 뭐 예금을 받아가지고 10년 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스에 넣어가지고 돈을 도저히 뺄 수 없는 상황은 아닌데 결국에는 그냥 은행이 손해가 나버린 거네요. 네, 그렇죠. 손해가 난 거고 예. 언뜻 들어봐도 결정적인 문제는 은행에서는 뭘 좀 하기도 하냐면 가끔 은행 사람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별 걱정 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주는 예금이 다양한지를 항상 봐요. 네네. 다양하게 예금을 하고 있는지. 그래야지 갑자기 한 명이 안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한 명이 많이 주는지 그런 네. 것도 계산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진짜 그런 면에서 이 은행은 엄청난 약점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특정 지역의 고객층이 한정돼 있었다라는 네. 것들이고, 그럼 그 업황이 갑자기 굉장히 좋다가 훅 주저앉았을 때, 그때 당시 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년도 당시에 그 은행 같은 경우도 댈러스에 있는 그런 에너지 관련 은행들도 똑같았죠. 여기서 하나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시스템 위기로 전개되지 않으면은 결국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조금 이게 만약에 안 좋은 쪽으로 번져 나가면은 과거 이제 이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SNL 사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이제 미소를 짓긴 하시는데 네. 80년대 후반부에 있었던 사태거든요. 그게 이제 세이빙즈 앤 론드로 단위 그 조합 같은 거죠. 금융조합, 네. 대출 우리로 하면 대부조합이라고 하죠. 새마을금고? 예, 네.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저축 대부조합이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은행하고는 조금 달랐지만 사실상 은행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역은행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허가를 내줬었던 겁니다. 근데 이 케이스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갑자기 업황이 크게 바뀌는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80년대 기억을 하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당시 금리가 빠르게 올랐는데 이 SNL 은행들 같은 경우는 레귤레이션 Q라고 해가지고 금리가 제한이 돼 있었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제 대출 금리가 제한이 돼 있는데 조달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역마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은행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무언가 리스키 에셋에 대출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리스키 에셋에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 리스키 에셋 자체의 업황이 크게 무너지게 됐었을 때 이게 줄도산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당시에 86년도 초에 그때 당시에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30불이었던 게 10불까지 폭락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 그 유정에 투자를 했었던 유정 쪽에 대출해줬던 것들이 줄도산이 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이게 SNL 사태로 이어지게 되죠. 그거 정리하는데도 제 기억엔 거의 4년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은행들의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본 그렇죠. 작은 은행 시스템에는 영향을 줬었던 노이즈를 그런 케이스가 줄 있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이제 국내 시장하고 좀 보면 네네. 우리는 조금 매 먼저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 벤처 한 1년 전부터 엄청 자금 어려웠는데 네, 그렇죠. 네네. 예. 미국도 이렇게 어려웠나요? 미국은 좀 덜했죠. 이제 그 예. 결국에는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의 예, 케이스였던 예, 것 같고요. 예. 다만 작년 하반기로 넘어와서 네. 자이언트 스텝이 두세 차례 진행이 네. 됐었을 때 네. 뭐 이제 우리가 지금 나스닥 주가가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은 실제 작년도 10월 11월에 나스닥 주가가 지금보다 더 낮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만 정도 네, 됐죠. 그랬었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하락할 거다라는 네. 그런 우려감도 예. 컸었고요. 이때 당시에 실제로 벤처에서 자금 집행하는 거나 IPO 건수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80%씩 줄어들고 이런 거의 일들이 많이 없었죠. 벌었었죠. 예.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끊임없이 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선순환이 끊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된 거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 것들 여기서 이제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가 사실 저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시간도 너무 네. 없었고 그다음에 또 뭐 미국 안에 있는 지금 저희가 발란시트를 볼 수도 없고 다 또 프라이빗한 거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두 개가 같이 왔을 가능성이 지금 많다고 네.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예금 받아가지고 여기가 특별한 때를 네, 그렇죠. 내가 투자할 데가 없고 사실 국채를 산 거는 유동성 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렇죠. 사실 잘한 예, 거죠. 언제든지 굉장히 리퀴드- 건전한 리퀴드 않습니까요? 회사인데 예.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짧은 거 안 사고 긴 거 샀는데 이자율이 확 오르다 보니까 손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네.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금하는 고객들이 대부분 벤처인데 네. 이 사람들이 업황이 나빠지고 자금이 쪼리다 보니까 자기가 원래 넣어놨던 돈들을 네. 찾아 쓰게 되고 네네. 그게 또 뭐
그 캐피탈 콜 같은 거하고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 회사의 유동성도 나빠지고 수익성도 나빠지고 그냥 두 개가 한꺼번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저도 이제 서두에 어떤 말씀드렸냐면 특정 업황이 갑자기 상황이 크게 변했을 때 이럴 때 이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예, 이 케이스도 거기에 좀 해당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그러면 네네. 이 일로 금융시장 전체는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볼 때 대형은행들은 조금 다르니까 네네.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노이즈가 꽤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네네네. 것도 있는데 요 일로 좀 작게 보면 네네. 얄팍한 생각은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제 네네. 당장 3월 22일 날 FOMC 하는데 네. 연준 위원들이 지금 블랙아웃돼서 말은 못하지만 이제 와서는 야 나 뭐 다 망가뜨리고 인플레이션 잡겠다 이런 얘기 이제 하기 힘들어졌잖아요. 네네네. 한 명 망하면 생겼는데 네네. 망하기 전에야 겁줄 수 있지만 진짜 하나 망했는데 거기다 대놓고 네네. 말은 못하니까 아무래도 연준이 50pp 올리고 뭐 금리 팍팍 올리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예. 작년에 연준 매파가 이제 두 파로 나눠졌었거든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세게 올려야 되는 파가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블라드가 거기에 네네. 해당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초에 은퇴를 하셨지만 에스더 조지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 에스더 조지는 작년도 6월 달에 75bp 인상, 자이언트 스텝 처음 인상을 할 때 매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투표한 연준 위원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표 행사했습니다. 네. 75bp 하면 안 되고 50bp 하자고. 네. 그때 당시 다들 놀랬던 게 뭐냐면 아니 매파가 왜 혼자 반대해? 비둘기도 다 찬성한데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스 조지의 코멘트는 정확한 건 이거죠.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렸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단기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장기금리가 눌려버리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나타나게 되는데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결국에는 은행 시스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특히 은행들 중에서 정확하게 이 코멘트를 써요. 대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건 오케이랍니다. 근데 지방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캐시가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면은 이번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단기 금리가 크게 역전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중소형 지방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에는 큰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에스더 조지가 찬성했던 건 뭐냐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리면서 양적 긴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금리를 천천히 올리면서 양적 긴축을 하게 되면 둘 다 긴축이긴 한데 장단기 금리가 같이 밀려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역전을 최소화시키면서 지금의 긴축을 이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던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 10월 11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 미국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게 결국에는 양적 긴축을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에스더 조지도 결국에는 항복을 하면서 기준금리를 0.75씩 올리는 쪽으로 이제 크게 이제 몰려가게 됐었던 바가 있거든요. 네.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에는 속도 조절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이 국채 시장의 유동성 이슈하고도 좀 맞물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속도를 0.75씩 계속 달려갔었을 때는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리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0.5를 만약 간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또 한 번 국채 시장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0.75는 0.5%는 단기 금리를 크게 끌어올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깊은데 만약 0.5를 더 올리게 되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을 더욱더 깊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겠죠. 이 SBV를 보면서 이게 물론 시스템 위기로 이어지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연준도 이걸 바라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더 깊어졌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작은 은행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고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요건 SBV 은행하고 좀 별개입니다만 네. 연준은 기본적으로 긴축을 세 가지 트랙으로 나눴습니다. 얼마나 빨리 올리냐, 얼마나 높게 올리냐, 얼마나 오랫동안 그 기간을 유지하느냐. 그렇죠. 근데 시장은 얼마나 높게 올리느냐,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었던 거죠. 이거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파월 의장이 견디지를 못했는지 이 자산 시장이 너무 뜨겁고 인플레이션이 더 이어지는 것들을 이제 좌시하기 좀 어려웠던지 다시 how fast죠.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쪽으로 회귀하려는 듯한 코멘트를 좀 던진 게 있어요. 지난 이제 이번 달 초에 있었던 의회 증언에서 그 얘기가 나왔었죠.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이번 FOMC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의 깊은 역전하고 연관시켜가지고 시장에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에 혼란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파월이 지난 3월달 초에 의회에서 했었던 하우 페스트로스의 회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 줄지가 1번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장단기 금리 역전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반드시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던지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점도표죠. 점도표에서는 우리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지난번에 보면 5.0에서 5.25 사이에 이제 평균이 형성이 됐는데 네. 이거를 반드시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게 될지도 마찬가지로 이번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로 정리해서 예, 지금 말씀드립니다. 연준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네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올려도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네. 얼마나 빨리 올리느냐, 그러니까 20으로 네네. 올리냐, 50으로 네, 올리냐, 그렇습니다. 70으로 올리냐. 근데 예전에 50, 70 이런 거 안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요번에 이름 만들어가면서 한 거잖아요. 네네. 예전에 그 북한이 땅굴 팔 때 1호, 2호 우리가 붙였지만 북한 이름 분명히 다를 거라고요. 네, 그 순서대로 그렇겠죠. 발견한 건 아니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이름 붙여가면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블러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가서 가는 방법도 있고 네.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그래서 얼마나 높게 그다음에 얼마나 길게인데 네네. 결국은 최근에 이제 야 이렇게 되는 바에야 그냥 한 방에 올리는 게 낫지 않아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난리친 작년 10월에 보면 네네. 에스터도 그랬고 몇 명이 분명히 이런 사태를 경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언뜻 체크해봤더니 지금 페드워치 39.5로 내려왔네요. 50bp 네. 올리는 네. 게 이게 엊그저께 우리 80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얘기 나오자마자 지금 거의 얼마가 빠진 겁니까? 그러니까 네. 사실 요번에도 25로 갈 가능성도 좀 생겼고 그렇네요. 작년 10월 달에 네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계속 빠지고 있을 때 그래도 살아났던 이유가 장기채 네. 영국에서 좀 정리해주고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개입하고 네네.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네. 하면서 우리가 조금 네, 살아났잖아요. G2이 중심이었죠. 예. 그렇다고 보면 이번에도 이게 시장에 주는 영향이 사실은 어느 쪽인지도 모르겠지만 꽤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근데 다만 좀 단순하게 네. 피벗 할 거니까 또 주가가 오를 것이다 이제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같이 바라볼 게 지난주 시황을 잠깐 보시면 이게 좀 독특했던 건요. 네. 최근에는 금리에 대한 주가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컸어요. 네네.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면 흔들리고요. 금리가 조금이라도 고개를 숙이면 주가가 환호를 네네.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은 이틀 연속으로 금리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폭이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을 네네. 보였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를 얘기하냐면 노랜딩에 대한 흐름, 노랜딩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금리도 금리지만 우리는 경기 침체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이 좀 읽고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예, 이게 갑자기 뭐 이제 변수가 하나 더 생겨가지고요. 네. 이제 두 개로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지금 금리와 경기만 해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제 이 크레딧까지 들어와가지고 SVB 사태가 이제 며칠 만에 정말 급격하게 이게 네. 전개가 되는 바람에 사실 새로운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만 사실 지난주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가 주목하고 있던 건 언제나 그랬듯이 지표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표, 특히 고용 쪽을 참 주시하고 네네. 있었는데 이게 주말에 발표가 됐는데 묻혔습니다. 네네. 근데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거는 같아요. 연준이 네네.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 여기 오면 네. 고용 얘기만 죽도록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아직 고용 얘기는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짧게나마 짧게나마 짚어주실까요? 고용 네. 어떻게 이게 보셨는지.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네. 보여주는 건 맞고요. 네. 예상보다 높게.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임금 상승률이 다소 이제 둔화됐다라는 점 물론 고무적이긴 한데 여전히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편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현재 물가 상승세가요. 2%를 넘은 게 21년 3월이었으니까 지금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2년째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를 만들 수 있는데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시점에 고용 시장이 탄탄하면 이거는 구조적인 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국에는 임금 물가 스파이럴이라고 이제 다들 표현을 하는데 이 악순환에 만약 처하게 되면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70년대처럼 굉장히 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뜨겁기 때문에 이게 고착화하고 연결되는 것에 대한 경계감을 분명히 드러내게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50bp를 갖다가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반대편에서 이 탄탄한 고용을 보면서 노랜딩이 가능하니까 50bp 올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연준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서 지금 노랜딩에 대한 의구심을 만들어낸 이슈가 생기다 보니까요. 네. 연준의 그렇네요. 고심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예, 그렇게 이번에 생각합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이 진짜 기대가 됩니다. 뭐 온 동네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얘기했던 거 다 물어볼 그럴 거고 겁니다. 네. 뭐 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살살 도망은 가겠지만 그래도 답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 변수가 사실 또 하나 있어요. SVB 있고 지금 고용지표 이미 나왔고 FOMC 전에 CPI 한 번 더 네네. 남았잖아요. 네네. 이거는 관전 포인트만 어떻게 보면 될까요? 결국에는 시장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되는 거를 좀 지켜보고 있는 건데, 원래는 1월 달에 6점이나 6.1 정도까지 내려와 줬으면 참 좋았는데, 이게 6.4로 내려온 거잖아요. 6.5에서 6.1로 내려오면은 이 추세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오는 추세가 이어집니다. 네. 근데 6.4가 나와주면서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만든 거죠. 이번에는 그런 실망감을 주지 않도록 좀 더 크게 내려와 주면 좋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오지 않으면 시장이 마찬가지로 좀 이게 이 둔화 속도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둔화되는 거는, 그러니까 높았던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속도의 시장은 좀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오건영 팀장님과 함께 뭐 SVB 아주 뜨거운 사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봤고요. 뭐 관련돼서 정말 쉽게 처음부터 정리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건영 신한은행 WM 사업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